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네이버 다음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가 성, 자살, 살인 같은 자극적인 단어가 포함된 제목의 기사를 매일 오전 평균 5건 이상씩 메인 화면에 노출해서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인데요. 10건 가운데 1건꼴로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자체 기사 배열 원칙을 통해서 선정적인 기사는 피하고 유익한 정보 전달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실상은 달랐다는 것이 김학용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요즘 포털 길들이기의 혈안이죠. 새누리당과 함께 말입니다. 자, 어쨌든 동아일보가 이 내용을 주목하고 일면에 실은 거, 나름 포털이 건강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표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했던 비판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 신문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 여자 가수를 거론하면서 암흑의 컴백, 글래머러스한 몸매. 네. 그 옆에 또 사진이 있습니다. 모 여배우를 지칭하면서 파격, 노출 드레스. 예. 등이 환히 보이는 그런 노출 복장의 여배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가슴 노출한 암흑의 여배우 올 누드 화보. 네. 이 선정적인 헤드라인에 대해서 네이버 뉴스 스탠드 옴부즈맨을 보니까 제재해달라는 한 이용자의 글이 있었네요. 보니까 이 어떤 신문일까요? 바로 동아일보 인터넷 신문 동아닷컴이었습니다. 이 보수 신문들은 유체 이탈이 전염병인 모양입니다. 포털의 선정성, 이것을 지적하려면 그 선정적인 기사를 제공한 자신들부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부터 보지 못하면서 그런 흐리멍텅한 눈으로 어떻게 세상사를 바라본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이 낼 안을 이야기하면은 그걸 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정하면 되는 거죠. 그건 사무총장이 만든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그거는 뭐. 새누리당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공천 방식을 논의할 특별기구 구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구 명칭은 물론이고 위원장과 위원 선임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측은 특별기구 위원장으로 황진하 사무총장을 밀고 있지만 친박계는 최고위원급이나 외부 인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가서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저축은행 비리로 1년 2개월의 시경을 살고 만기 출소한 지 2년여 만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자신의 측근 박모 씨가 실소유주인 제철소 설비 관련 업체 TM테크를 비롯한 협력업체 3곳이 포스코의 일감을 집중 수주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무단 반출해서 팔아먹는 방법으로 식용유 반복 사용, 반복해서 재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새카매질 때까지. 김영남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의 말이었습니다. 올해 초 급식비 막말 논란을 빚었던 서울 충암고등학교 급식. 학생들이 좋아하는 튀김에다가 각종 반찬까지. 하지만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식용유를 반복해서 재사용하고 식재료뿐 아니라 종이컵 등 소모품을 허위 과다 청구해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의 장에서 이런 반교육적인 행위가 만연했던 것이죠.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도기안의 경매왕 연지연 곰탕 공동 제공입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새누리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 논란에서 청와대에 휴전을 제의한 인물이 바로 김무성 대표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가 또 물러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가 싸우면 명분 있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국민 다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나는 공천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말도 했었는데요. 매번 청와대에서 밀리는 모습, 이걸 노출하니까 당 안팎에서 이제 비판이 나왔단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측근이 보낸 청와대와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자를 언론에다가 노출했단 말이죠. 조선일보도 노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는 브리핑을 조선일보 기자들이 듣는 모양입니다. 농담이고요. 예. 오늘 공천특위위원장을 놓고 친박계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측근인 황진화 사무총장이 특위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친박계는 아니다, 최고위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친박 최고위원이겠죠. 그리고 외부 인사를 데려오든지 해서라도 공천특위위원장은 중립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김무성 대표의 의중을 보면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이걸 포기할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또 청와대 측과 일시적인 휴전을 요청한 것을 봐서는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친박이 이런 시간 벌기 전략에 동조할지 묵인할지, 이건 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중앙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또 이런 말도 했군요. 전략공천제도는 지난해 당원 당규 개정 때 없어졌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또 없어졌는데 왜 전략공천은 절대 안 된다라고 김무성 대표가 말할까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없더라도
몰래 암묵적으로 또 힘의 논리로 이 전략공천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자, 그런데 김무성 대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런 김무성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우선 추천 지역 제도가 신설됐다. 이렇게 말이죠. 전략공천은 수용할 수 없지만 당원 당규에 있는 우선 추천은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이죠. 김무성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천 룰을 논의하는 특별기구에서 당원 당규대로 공천하자라고 결론을 내리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추천, 이거 전략공천하고 많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지난해 2월에 개정된 새누리당 당원 103조를 보면은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추천 지역, 또 공모 신청 후보자가 없거나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 한해서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판단한 지역에 한해서 우선 추천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략공천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걸까요? 차이가 없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친박계 인사들은 그동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반대하면서 당원 당규대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온 만큼 당원 당규상의 우선 추천제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략공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당원 당규대로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전략공천은 안 하지만 우선 추천 공천은 한다. 그런데 전략공천과 우선 추천 공천은 서로 별 차이가 없다. 예. 결국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괜히 각세웠고요. 수습이 안 되니까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게 맞네요. 예. 사실 전략공천 왜 하겠습니까? 야당 쪽에서 경쟁력 있는 인사가 나올 경우 여당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거물급 인사를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당에서 출마하는 인사에 맞대응할 수 있는 거물급 인사를 내놓아야 한다. 그 차원에서 사실은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라고 친박 쪽은 그동안 쭉 주장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지역구 47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전체 지역구가 246곳인데요. 무려 19%에 달합니다. 전략공천 지역을 그래서 권역별로 분석해 봤는데요. 전체 절반이 넘는 24곳. 여기는 후보를 내기만 하면 당선이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서초갑, 서초을, 강남갑, 강남을, 송파갑, 송파을, 강남벨트 6곳이 포함됐고요.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도 각각 8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 중남구는 당시 연속 4번째 전략공천 지역에 포함돼서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당이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놓아서 야당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이기게 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전략공천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낙점할 때 이 전략공천을 이용한 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친박계 주장대로 야당의 거물급 인사 출마를 이유로 전략공천한 곳 따져보니까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출마한 서울 종로 정도였습니다. 홍사덕 씨가 그때 후보로 나섰죠. 비박계의 한 중진 의원은 전략공천은 권력자가 내리꽂고 싶은 후보를 낙점하고 날리고 싶은 현역 의원은 낙천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전략공천 없이 전 지역에 동일한 룰을 적용해야 사적인 공천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35면 오피니언은 아닌데요. 사설에는 퇴임 대통령 세력 만들려는 시도 성공한 적이 없다. 퇴임 대통령 세력. 그러니까 친박을 겨냥한 이야기죠. 과거 많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자신의 퇴임 후 정치 기반을 유지하려고 시도했다. 그런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정파는 특정인과 주변 인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질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망한 생각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국민은 국민공천이란 이름으로 현역 의원들이 죄다 공천을 받는 상황을 바라지도 않고 대통령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어깨동무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 평범하고 상식적인 바람을 외면하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일 것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퇴임 대통령 세력 만들려는 시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조선일보의 사설. 이거 보니까 김무성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네요. 중앙일보 8면 눈에 띄는 기사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2일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의석수를 사실상 246개, 그러니까 현행대로 246개로 확정해놓고 발표하지 못했다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이 전했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 서울 강남과 강서 지역에 한 곳씩 늘리고 중구는 성동구와 통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해득실을 한번 따져볼까요? 이 서울 강남과 강서에 한 곳씩 더 늘린다. 아무래도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겠죠. 강서구에 김성태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 지금 정대철 전 대표의 아들 정호준 의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곳이고, 성동구는 갑, 을 모두 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오늘 만나서 단판을 짓는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노동부문은 노사협력 132위, 고용 및 해고 관행 115위, 정리해고 비용 117위로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구조 환경을 지적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동아일보는 이 순위를 어떤 논리로 이용하느냐. 이러다간 다 죽는다. 유럽도 노동개혁 열풍이 일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같은 나라. 좌파 정부도 있고 우파 정부도 있는데 모두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려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심층 탐사기획 프리미엄 리포트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밀고 있는 노동개혁을 유럽도 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자 대세다. 이런 점을 동아일보는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도 한국처럼 노동개혁한다는 것인데, 혹시 그 나라들은 노동자 해고를 함부로 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함부로 바꿀 수 있고, 아울러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렸을 때 바로 극빈층이 되거나 재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그런 환경일까요? 보수 언론이 다른 나라의 노동개혁의 예를 들려면 패칭되는 대상, 비슷한 대상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또는 우리 노동자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노동자처럼 단 한 달만 살아보게 하거나요. 탄탄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튼튼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 환경에서 살아보게 하거나요. 1등하는 학생이 잠시 쉰다고 꼴등하는 학생이 저 봐라, 저렇게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경향신문 3면에 암울한 한국의 노동 현실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된 회사들 적지 않죠? 자, 그런데 그 회사들 신규 채용은 늘지 않았다는 실증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금 피크제 동료에 앞서서 2005년에 우리은행, 2006년에 하나은행, 2008년에 국민은행 등 임금 피크제를 시행했지만 지난해 이들 은행들의 정규직 신입 직원, 그러니까 신입 행원이죠. 신입 행원 채용 수준은 도입 초기에 비해서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임금 피크제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줄이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정년을 2년 연장할 경우 4년 동안 2년치 임금을 받는 식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줄어든 인건비로 정규직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다면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청년 고용의 주요 해법인 것처럼 강조해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울신문 일면 보십시오. 분양시장에 54조가 몰렸다. 서울시 예산의 2배가 넘는다. 서울시 예산이 25조대거든요. 올 전세난에 세입자들이
집장만을 해야 되겠다. 전세 가격이나 뭐 집 가격이나 별 다르지 않으니 빚내서라도 집 사자. 뭐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조언, 언제든지 거품이 빠질 수 있다. 이 경고도 담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집 사야 되는 흐름이잖아. 추세잖아.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곡된 주택시장,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악순환은 거듭될 수밖에 없습니다. 납기가 도래했는데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과 기금, 벌금, 과태료 같은 나랏돈이 지난해 크게 불어서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오늘 세계일보 1면에 실렸습니다. 작년에 미수납된 세금 등 나랏돈이 31조 9,800억 원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전체의 절반이 넘는 22조 원은 재력이 부족하거나 거소가 불명한 미납이라는 것이죠. 예. 어쩔 수 없이 못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게 벌금과 과태료를 남발해서 이렇게 못 거둔 돈이 이처럼 불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계일보 1면 같은 면에 있는 기사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소득 상위 10% 부유층의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의 실효세율이 20%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지난 5년 동안의 소득 분위별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분석해봤더니 소득 상위 10%, 잘 살기로는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담한 실효세율은 증여가 18%, 상속이 22%, 양도소득이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100억 원을 만약에 증여를 받을 경우 20억만 세금으로 떼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1면을 보니까 말이죠. 해외 조세 피난처에다가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유령 회사를 세워서 외국인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 내국인 27명을 정부가 외환거래 신고 위반 혐의로 적발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자체 개발한 위장 외국인 투자가 추출 모형을 통해서 주요 기업 관계인들을 포함해 27명을 걸러냈다. 이 가운데 19명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행방을 쫓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자들한테 또 이렇게 검은 머리 외국인한테 제대로 걷고 부당이득 제대로 추적해서 과징하고 이러면 못 거둔 나랏돈 크게 줄어들겠네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중앙일보 2면을 보겠습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이 추징금 환수 전담팀, 처음 들어보는 전담팀 이름 아니죠? 전두환 씨를 대상으로도 활동했던 전담팀이었습니다. 9억 원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했죠.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이 간 것이 실제로 맞는지,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돈 준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최초 진술한 것을 신뢰해가지고 돈 받은 것처럼 대법원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하여간 9억 원 먹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씨로부터 9억 원을 추징할 전담팀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그 앞선 전담팀은 바로 전두환 씨를 추징할 때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거 보니까 프레임이 읽혀집니다. 전두환 이코르 친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려고 한다는 거죠. 돈을 먹고도 토해내지 않는 부도덕한 친노 인사들. 또 여기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한 문재인 대표까지 엮어가지고 선거 국면에서 활용해보겠다. 이런 검찰의 꼼수가 읽혀집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과연 추징할 수 있을까? 이것도 중앙일보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재산이 적기 때문에 완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 종로서 하한중 형사입니다. 당신은 차량 절도, 조치 불이행 현행범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10월 2일 금요일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막말 트위터로 악명 높았던 안홍철 사장이 국정감사 중인석에 착석하고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안홍철 사장님, 노무현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라고 하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과 문재인 일당이라고 트위터에서 글을 쓴 것에 대해 추궁 중. 답변 안 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홍철 사장은 어떤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합니까? 야당이 종북을 하는 한 국정원은 그 뒤를 캐야 한다라고 트위터에서 글을 쓴 것에 대해 추궁 중. 한겨레 신문은 종북입니까? 안홍철 사장은 한겨레 폐간운동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선 선거 기간 중 역겨워 한겨레 비판 트윗 날렸는데 한겨레 폐간운동을 벌여야 한다라고 트위터에서 글을 쓴 것에 대해 추궁 중. 아닙니다. 프랑켄 철수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프랑켄 철수 같은 선동꾼의 종말은 언제나 비극이라고 트위터에서 글을 쓴 것에 대해 추궁 중. 본인이 쓰신 말은 맞아요? 부인하시는 겁니까? 침묵으로? 아닙니다. 익명의 뒤에서 트위터에서 과격한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그 후로는 일체 트위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선동꾼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서의 기관장으로서의 그 자격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또는 상식인으로서 인격의 문제입니다. 상식인으로서의 기본 인격을 갖추지 못한 분이 어떻게 그 기관을 끌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야가 그만두셔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합의가 있고 나서 아직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좀 더 여쭤볼게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사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음. 받았습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음.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저희가 작년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문회 때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루고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에게 부총리 되면 우리 안홍철 사장을 그만두게 하겠다. 사퇴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도 작년 연말까지 안 사장을 사퇴시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국감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제하에 올해 세법 개정안을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 이외에 어떤 법안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질 못합니다. 이 책임 못 느끼세요? 최경환 부총리가 사퇴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이건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와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한 약속을 어느 정도 성실히 이행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안 사장님, 최경환 부총리가 사퇴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침묵하고 있음. 지금 법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여기는 법정의 윤리가 통하는 곳이 아니고 아까 증인으로서 선서하셨잖아요.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선서,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15년 10월 2일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답변을 거부하는 것도 고발사항입니다. 답변을 보세요. 최경환 부총리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요청을 안 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약속을 최경환 부총리가 어겼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새누리당 소속으로 친박근 회계인 정의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한마디. 안 사장님 답변해보세요. 자고우면 하지 말고. 답변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죄송하다는 생각에서 안 했습니다. 누구한테? 혹시 이완용한테? 아니면 프랑켄슈타인한테?
대안아, 이번에 할 거 했다며?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좀 하자. 싫은데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이런 시세조사가 필요하겠지, 우리 대안아. 필요하지. 먼저 스마트폰에 도기안의 경매영화를 쳐봐. 언제 어디서나 법원 경매를 공부할 수 있어. 공짜로. 이론만 배우고 끝나는 거 아니야? 나한텐 실무 지식이 절실해. 물론 기초부터 실전까지 마스터할 수 있어. 오마이 스파레죠. 이런 걸 너만 혼자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나도 이제 경매왕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같이 도전해보자. 아세이 도기안의 유세이 경매왕. 도기안의 경매왕! 도기안의 경매왕은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운영합니다. covid.co.kr 02888-5704.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정부가 돈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 방문 우대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방문 우대카드의 제휴업체 중에는 말이죠,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카지노 업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지노 업체가 말썽입니다. 중국에서는 카지노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직원들이 중국에서 불법 호객 행위를 한 것입니다. 마약이 허용된 국가의 그 회사 직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약을 사시라, 이런 모양새하고 별 다르지 않은 거지요. 현지 사법당국의 이 직원들이 적발돼서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계일보 1면에 실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 수면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해봤는데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인구 10만 명당 수면장애 진료 환자 수가 연평균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기간에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30대 여성의 증가율은 연평균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면장애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 리듬이 흐트러진 상태, 충분히 잠을 자고도 낮 동안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코골이, 수면호흡증이 이렇게 모두 수면장애에 포함되는데요. 강남차병원 서우석 교수는 30대 여성의 수면장애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이 수면장애의 원인일 수 있고, 주말의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밀린 잠을 몰아서 자는 것이 오히려 수면 리듬을 망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직장에서 느끼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조직 내의 대인관계상의 갈등이나 과다한 업무도 수면 리듬상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실제 30대 남성도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 멍하고 개운치 않은 30대 분들, 힘내십시오. 비판적 예술가들에 대한 정치적 검열과 지원 배제로 논란을 빚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친정부 성향의 인사와 단체에게는 몰아주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지난 대선 당시에 박근혜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에게 대관료 지원금 등 해서
올 3월부터 최근까지 약 1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집권은 대박이었군요. 국민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투기꾼들이 공원 부지를 노린다라는 제목의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공원 부지로 묶인 땅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장기 미개발 공원 부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1962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새로운 땅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을 공원으로 만드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은 1,005제곱킬로미터에 달하지만은 실제 공원으로 조성된 면적은 40.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 소유자들이 반발해 왔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서 사유지를 공원 부지로 묶어서 이용 제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999년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은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한다면서 기존 도시계획법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 7월 이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어도 실제로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장기 미개발 공원의 경우 2020년 7월이면은 도시공원 용도가 일괄 해제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만 512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5년만 기다리면은 개발 가능하다. 땅값이 2배에서 3배 폭등할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올 초부터 거래가 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9월까지 이미 30건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차단할 대책은 따로 없다는 거지요. 이 자동 해제를 노려서 먹잇감으로 전락해진 공원 부지. 이대로 두고 볼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바뀌더니 아주 공세적인 기획들을 계속 싣고 있습니다. 세종시 3년 길을 잃다. 오늘 첫 기획이 실렸는데요. 세종시로 옮겨간 부처의 공무원들 서울과 떨어져서 3년 동안 지냈는데 현장을 모르는 바보가 돼가는 것 같다. 한숨 쉬는 엘리트 공무원들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왔다 갔다 길에서 20시간을 벌였다. 현장 감각, 업무 능력 다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IT 인프라는 뭐하고 이렇게 서울로 오가게 만드는 제도와 구조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세종시로 옮겨간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 이 공무원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조선일보. 서울공화국의 그 지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또 일면에서 북한이 서울 메트로 서버 5개월 동안 장악했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쿼터도 없습니다. 작년 7월 점검에서 핵심 서버가 해킹된 것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북한 조직의 수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북한으로 추정되는 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서울 메트로 서버 5개월 동안 장악했다가 아니라 북추정 해커 서울 메트로 서버 장악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기사에서는 추정한다라고 해놓고 이 제목에서는 확정을 했단 말이죠. 경향신문이 지난 토요일자에 단독 보도로 해서 일면에 실은 기사죠. 댓글 부대로 의심받아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글로벌 정보 용역팀. 아이고, 이름도 길어라. 이 글로벌 기술정보 용역팀이 지난 2월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제출한 8억 6천만 원짜리 최종 용역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국내 업체나 외국 기관에 공개된 자료에서 베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기관의 것을 베꼈느냐? 바로 미국 CIA 공개 자료를 베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국가정보원과 연계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보기관 CIA 공개 자료를 인용했다. 뭔가 짚히는 게 많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경향신문 사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에게 막말을 해서 논란을 빚은 서울충암고등학교. 이 서울충암고등학교가 식재료를 빼돌리고 용역업체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급식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 왜 급식비 못 낸 학생에게 이렇게 못살게 구셨습니까? 이 급식비리하고는 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학생들은 쓰다 남은 식용유로 만든 급식을 먹었고요. 조리 시간이 짧은 튀김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일보 27면을 보겠습니다.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저자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국책연구기관이 마련한 광복 7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친일 인사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5.16 군사정변을 군사혁명으로 칭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49년 교육법 제정과정 당시에 이를 추진했던 재헌국회 교육법안 기초위원회에 이재학, 백낙준, 유진호, 현상윤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법은 대한민국 건국 아버지들의 교육을 중시하는 가치와 정신이 곳곳에 골고루 반영돼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이재학은 황국신민 양성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영전후생원의 이사를 역임했고 백낙준은 태평양 전쟁을 위한 전투기 헌납 지원단체인 애국기 헌납기성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날씨. 기상청이 발표한 오늘의 날씨 예보를 보면은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밤에는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일사 때문에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5도, 대전 26도, 부산 24도, 대구 25도, 광주 26도입니다. 제가 재직했었고 조합원으로 있는 국민TV가 새로운 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까지의 파행과 논란을 접고 새로운 지도부가 힘을 모아서 재건하고 있습니다. 국민TV는 명실공히 시민사회의 공론회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선거에 강력한 감시자로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우여곡절과 별개로 국민TV는 이제 도약의 발판 위에 섰습니다. 그동안 국민TV에서 벌어진 상황에 실망하신 분들, 이대로 국민TV가 망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믿으셔도 됩니다. 조합을 탈퇴하신 분들 다시 가입해 주십시오. 또 매월 11,000원의 조합비 납부를 중단하신 분들, 조합비 납부 재개해 주십시오. 저 역시 이번 파행 국면의 당사자였지만은 지금은 퇴직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국민TV는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자손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미흡하긴 해도 토대가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가입 또 조합비 납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클로징 멘트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3만여 명의 희망과 영혼.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은 있어.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이제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염치 없지만 다시 희망을 걸어주십시오. 세상이 우릴 지켜보고 있어. 우리의 시작을 의심할 거야. 그런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우리도 몰랐던 또 다른 길. 미디어 협동조합 다시 신발끈을 맸습니다. 상식과 원칙에 통하는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